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청구 의의 소가 있습니다. 지급 명령에 관한 영상 3가지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급 명령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지급 명령의 장단점, 두 번째는 3가지 사례를 통하여 본 지급 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마지막으로 지급 명령 신청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인 돈을 받는 방법인 강제집행까지. 이 영상들만 본다면 지급 명령은 지극히 채권자들을 위한 제도처럼 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송하는 장면들을 보면 변호사들이 법원에 가서 판사 또는 검사와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고 당사자들 간에 서로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끊임없이 증거자료를 제출하는데, 지급 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더군다나 변론 기일도 없이 그대로 지급 명령을 해버리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판한 돈 받지 않고 그대로 지급 명령 결정에 나서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이 들어온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지급 명령의 가장 큰 장점의 단점은 변론 기일 없이 바로 지급 명령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채무자가 지급 명령 정보를 송달받고 난 이후 2주 동안 의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지급 명령이 확정되어 버리는데, 채무자는 확정된 지급 명령에 대하여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 명령은 민사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있지만 기판력은 없는 것입니다. 기판력이란 것은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즉, 지급 명령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지급 명령에 대한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 소송이 바로 청구 의의 소입니다. 하지만 청구 의의 소송을 하기 전에 지급 명령 의의 신청을 통하여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채권자들 중에 나쁜 의도로 지급 명령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았는데 이것을 숨기고 지급 명령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가지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사업자가 폐업 또는 부도가 나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만약 이런 내용으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고 채무자가 지급 명령 의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례들은 지급 명령 결정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지급 명령 정본으로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 명령 의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명령 의의 신청을 할 때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 명령 의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급 명령 의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 명령 의의 신청서와 함께 인지의 송달을 추가 납부를 하라는 보정 명령을 채권자에게 명하여지고, 채권자는 추가적인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를 하면 민사소송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이후 채무자는 지급 명령 의의 신청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답변서 작성 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근거, 반박할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명령 의의 신청은 채무자가 지급 명령 정본을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채무자가 나는 지급 명령 정본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을 검색해보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 정본이 송달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가 송달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 명령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할 수 있지만 정당하게 송달되었다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지급 명령의 송달 방식은 공시송달은 인정되지 않지만 교부송달, 도중송달, 유지송달 등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지급 명령 결정문은 주소가 맞고 상대방의 해당 주소에 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주위 사람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송달을 거부하더라도
지급명령 결정문을 해당 장소에 두는 유치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소가 맞고 상담에 그 주소에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이 되므로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해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지급명령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 예를 들어서 지방 출장, 해외 거주 등 기타 송달을 받지 못하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청구의의 소가 있습니다. 청구의에 관한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의회소를 제기한 사례를 본다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 청구 금액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채권 전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강제집행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채권 양도, 면책적 채무 인수 등으로 권리의 주체가 변동된 경우,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지만 채권자가 채권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는 경우 등 청구의회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청구의회소는 확정된 집행 권한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확정된 집행 권한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의회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청구의회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별도로 신청해야 됩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의 조건으로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다. 청구의회소를 진행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이유는 법원에서 현금 공탁이 아닌 지급보증보험 증권으로 책을 하라는 명령이 나오더라도 사건의 시한에 따라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이 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보증보험 증권으로 공탁을 하지 못한다면 담보금액은 현금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실무상 강제집행 정지를 쉽사리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3억원을 현금 공탁해야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청구의회소를 진행하는 도중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청구의회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급명령은 채권자를 위한 소송이라고 한다면 청구의회소는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로서 확정된 종부 판결, 기타 유효한 집행 권한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집행 권한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부당한 집행을 저지하는 집행력 배제의 소입니다.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 지급명령 의의 신청과 청구의회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채무가 있다면 변제를 해야 되지만 만약 부당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청구의회소를 통하여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